자, 여러분들 서울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역시 2월 15일 날 실시되었던, 일단 먼저 출제 비중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기초이론은 뭐 항상 요즘에 이제 2문제씩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이론의 비중이 상당히 줄고 있고, 정책학은 3문제에서 4문제인데 뭐 평타고, 여기 또 보세요. 아까 지방직에서는 정책학이 6문제였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조직론 파트가 6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배웠던. 그리고 인사행정, 이것도 특이사항이에요. 재무행정. 딱 1문제 나왔어요. 보통 2-3문제 나오는데 환류론이 너무 많이 나왔고, 통제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행정 통제 문제가. 1문제 정도 나오면 되는데, 지방행정은 뭐 2-3문제는 거의 평이하고요. 예능과 똑같고. 요거 조직론 파트가 너무 많이 나왔고, 재무행정 파트가 너무 적게 나왔다는 거. 이게 서울시 시험의 어떤 출제 비중의 특징이고요. 난이도는 거의 지방직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역시 한 85에서 90점 정도 맞으면은 합격권일 것 같고요. 잘 보신 분들은 9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1번. 1번은 정치행정 이론론인데,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정치와 행정이 같은, 우리가 이게 이제 정책 결정과 집행 파트로 나눈다면 이런 거예요. 정책 결정에서 내리면 단순히 집행만 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게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결국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1번에 공공조직의 관리자니까 집행자가, 이 공공조직의 결정자가 아니라 관리자니까 요게 정책 집행자예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이나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하니까 요게 이원론이죠.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2번, 공공조직의 관리자, 즉 정책 집행자는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까지 하니까 이론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니까 정책 결정이 가치와 관련되고 얘는 사실이잖아요. 가치까지 그죠? 반영하니까 역시 이론론. 4번, 행정의 파급효과는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니까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역시 이론론. 그러니까 1번만 이원론이고 나머지 2, 3, 4번은 정치와 행정이 같다는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지만 용어 정리의 문제는 있지만 1번은 정책 집행자가 집행 기능만 수행하고 가치 배분과 같은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번에 MBO하고 성과관리에서 우리가 왜 직무성과 계약제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관리제.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MBO는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죠. 오브젝티브를 각 부서나 각 부처에서 정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니까 상향이죠. 거기 보시면 하향식 접근이라는 게 이게 틀렸죠. 상향식 접근입니다. MBO는 상향식이고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방식이죠. MBO는 일단 옳은 거 찾는 건데 박스형 문제니까 기억을 제끼면 뭐 이거밖에 없네요.
니은 MBO와 성과관리제 모두 성과 지표별로 목표 달성 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에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과 재정 지원의 차등을 약속하는 성과 계약 제도라는 거죠. MBO도 각 구성원에게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 니은은 디귿번 성과 평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이 뭐라고 그랬죠? 평가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평가했느냐, 목표의 일치고요. 신뢰성은 결과의 일관성,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평가 지표는. 그래서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니은 디귿이 맞고요. 성과 관리는 뭐 직무성과 계약제, 예를 들면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목표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 평가를 하니까 상향이 아니라 하향식 접근이죠. 미션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비전 해가지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이 맞고요. 틀리는 거는 기억과 리을이 틀렸네요. 요거 제끼면 요거죠, 정답은. 그러니까 니은을 맞느냐 틀리느냐 맞죠. 조금 까다로운 문제 같아요. 요게 여러분들 풀 때 틀릴 만한 문제가 2번이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우리 풀었던 건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다원주의는 자, 1번 권력은 다양한 세력이나 이익 집단들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맞고요. 정책 영역별로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별로 엘리트들이 각기 다양하다고 그랬죠. 엘리트의 차별성을 인정하면 엘리트주의고 엘리트의 차별성을 부정하면서 다양한 엘리트를 인정하면은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3번 이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이게 틀렸죠. 항상 다원주의는 상이한 것이 아니라 이 집단들이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는다는 요거죠. 동등한이죠. 기출지문이에요. 상이한 게 아니라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24년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상이한이 아니라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는 게 다원주의예요. 4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익이 또 나왔죠. 그래서 실체설과 과정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실체설이죠. 그래서 목표에 해당하고 공익,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익이 이게 실체설이죠. 그래서 공익은 사익과는 별개의 존재로 보는 거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 이익으로 보는 견해는 과정설이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실체설적인 견해가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죠. 맞네요. 전 구성원의 총효용 극대화. 3번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그렇죠, 사익 간의 타협이나 조정을, 즉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정설은 사실 공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익을 통해서 공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때 사익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4번의 실체설은 사회 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 그쵸? 이게 실체죠. 공익의 실체.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다고 그랬고요. 과정설론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아는 분 혹시 있어요?
뭐 린드블럼, 윌답스키, 그죠? 이런 분들이었죠. 점증주의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물론 5번도 약간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서울시 문제가 약간은 좀 낯선 경향이 있긴 해요. 지방직보다는. 서울시에서 출제하니까. 자, 합리성이라는 것이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 여부인데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구조적 요인, 기술적 요인, 뭐 인간 행태적 요인 해가지고 환경적 요인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 가치가 조화가 이루어지면 합리성이 높아져요. 이거는 제약 요인으로 볼 수 없죠. 가치관의 차이, 다수 간의 가치관이 차이가 생길 때, 갭이 생길 때 합리성이 제약됩니다. 왜? 서로 싸우다 보니까 합리성이 확보될 수가 없죠. 감정적 요소도 역시 감정에 치우치면 합리성의 제약 요인이고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매몰 비용 문제도 역시 합리성을 제약하고, 지식이나 정보가 완전하지 않으면 역시 합리성을 제약합니다. 그래서 1번에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는 합리성을 증가시키지 제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치관의 차이가 제약 요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혁적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면 합리성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서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206페이지 보시면 합리성 저해 요인이 나와요. 특히 이 중에서 첫 번째, 정책 결정자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차이가 날 때 합리성을 저해하는 것이죠. 우리 1번 지문처럼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면은 합리성을 증가시킵니다. 오히려. 그 밖에 뭐 감정적 요소라든가 여기 또 매몰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합리성을 저해하죠.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교재. 자, 6번 문제인데 또 연도 문제가 또 나왔어요. 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뭐 나머지 부분이 사실 다 맞아요. 이런 것도 속어법으로 풀면 돼요. 자, 보세요. 1번 NPM의 조직 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의 실현이라고 그래도 책임운영기관. 이게 뭐예요? 신공공관리론. 시장주의 요소니까. 2번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쵸?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라고 그랬고, 맞죠?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기타, 이게 뭐예요? 특허청과 같은 중앙 책임운영기관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분 책임운영기관을 처음 실시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영국이죠. 영국. 영국의 대처 정부 때 넥스트 스텝 1988년 넥스트 스텝에서 책임 운영기관, 책임 집행기관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이걸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1999년에 도입합니다. 95년 IMF 이전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95년이 아니라 99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연역할 때,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의 연역에서 좀 살펴보라고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행정통제 부분인데 이번에 행정통제가 두 문제나 나왔죠.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 행정협회 수단으로서의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죠. 그래서 행정책임과 통제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의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또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하죠. 그죠? 국회의 행정부 통제. 3번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1930년대 이후 현대 행정가 시대에서는 외부 통제보다는 외부 통제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통제거든요. 행정부에 대한. 방향이 내부 통제로 간다고 그랬죠. 방향성의 문제고 옛날에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통제보다는 행정부가 통제하는 내부 통제가 최근에 강조되고 있어요. 4번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이니까 이게 간접적 통제거든요. 직접 통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방향이 틀렸죠.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길버트 행정통제 유형 여기서 또 나왔죠. 감사원. 뒤에 보시면 유사한 문제로 9번에 그죠? 행정통제가 두 문제나 나왔죠. 그리고 제가 요거 나올 거라고 그랬죠. 6편 환류론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행정통제라고 설명드렸고 행정통제 유형 중 공식적 내부 통제 유형이니까 정당은 어때요? 공식이에요? 아니죠. 비공식이고 외부죠. 정당은 사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원은 비공식적 내부 통제 정답이죠. 대통령 직속이고요. 헌법기관이니까 내부죠. 사법부는 외부 공식. 사법은 뭘까? 동료 집단의 평판이니까 내부죠. 관료대부의 평판이니까 내부인데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적 통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통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네요. 7번에 나오고 9번에 나오고. 그리고 또 지방직 문제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보세요. 아까 로이의 정책 유형 중 구성정책이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구성정책을 찾는 게 나왔어요. 서울시에서는 선거구의 조정이나 헌법상의 운영규칙 관련된 것이 바로 뭡니까? 컨스티튜션, 구성정책이죠. 정부 조직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의 조정 또는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배분정책은 국가의 자원을 국민이나 개인, 기업에 나눠주는 거고 규제나 재분배 등등 기억하시고 9번 문제는 풀었고요. 2번이고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순서 허쉬와 블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가 상황 변수라고 그랬고 가장 미성숙할 때 지시형 리더십 지설참위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보기에서 고르면 제일 먼저 가장 낮을 때가 지시형 라, 약간 낮을 때가 설득형 나, 약간 높으면 참여를 유도하고 매우 높으면 위임한다고 그랬죠. 라나 가 다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지설 참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아주 쉽죠? 여기 지설 참위 위양이 위임이니까. 자, 조직의 규모가 상황 변수고 제가 그랬죠. 상황 변수인 규모가 바뀔 때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규모가 커질 때 복잡성과 공식성은 증가하지만 집권성은 감소한다. 얘들 둘은 증가하지만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복잡해지고 공식성이 증가하지만 집권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 된다는 얘기예요? 분권화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죠. 2번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겠죠. 커지니까. 아무래도 응집력은 떨어지죠. 조직이 커질수록. 3번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 그렇죠. 딩동댕 이게 맞네요. 분권화 되잖아요. 집권성이 약화되니까.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높아지죠. 복잡성은 세 가지가 있죠. 수직적 분화, 수평적 분화, 장소적 분화. 다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거는 정답은 3번.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 할 때 지방 재정 자립도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한계가 뭐였어요? 의존 재원이 증가하면은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가.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지? 재정 자주도. 그 문제가 이 맥락이거든요. 자, 자치단체장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재정 자립도는 세입 총액인데 우리나라의 세입 총액은 일반회계 총 세입이라고 그랬지. 일반회계. 분모가 일반회계 총 세입인데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니까 요게 뭐냐면 자주재원이거든요. 실제 재정 자립도는 일반회계가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죠, 이거. 근데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그러면 만약에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이에요, 의존재원이에요?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액 수입이고,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재원이고, 의존재원은 중앙으로부터 받는 재원인데 두 가지가 있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럼 만약에 의존재원, 즉 지방교부세를 증가시키면 분모가 증가하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져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자, 이래서 지방교부세는 제가 일반재원이라고 그랬어요? 특정재원이라고 그랬어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 한계를 막기 위해서 나온 지표가 뭐였죠? 재정자주도.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그래서 재정자주도는 분모는 똑같아요. 일반회계 총세입이니까 자주재원, 의존재원분의 자주재원 플러스 일반재원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일반재원을 올리면은 재정자주도가 올라가잖아요. 얘를 늘리면. 이때 일반재원에 속하는 게 지방교부세와, 만약에 기초자치단체면은 광역이 주는 조정교부금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광역이면 안 들어가고 기초면 들어가겠죠. 조정교부금은. 여기 일반재원이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력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4번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되죠. 당연합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지방세가 증가하니까 재정자립도도 증가하죠. 이렇게. 분자가 증가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죠. 13번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인데 역시 지방 주민 참여 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1번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사실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원래 규정이 돼 있었고요. 94년도에 2004년에 10년 뒤에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돼요. 이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는 그냥 명문화돼 있었던 거, 규정만 있었던 거고 실질화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법이에요. 2004년에. 원래 규정은 있었고 이 규정만으로 시행된 건 아닙니다. 그건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도입돼서 실행된 게 아니라 그때는 규정만 있었고 실제 도입은 언제야?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유니까 사실상 틀린 거죠. 2번,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죠. 이건 맞습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거든. 이게 일반 의결 정족수 맞죠?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권으로 가능해요.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도 가능해요.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자치단체장이. 틀렸죠.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고 주민투표에 외국인은 참여할 수 있어요. 국민선거는 참여하기 어렵죠. 국민투표는. 근데 지방선거, 지방투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국민투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거 주의하시고 정답은 2번만 맞네요. 나머지는 다 틀리고. 자, 우리 주민 직접 참여제도 요거 5개 연도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파트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14번 네트워크 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제가 탈관료제 조직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특히 매트릭스와 네트워크의 단점을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나요?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원적 명령체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원만한 인공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게 비판이고, 네트워크 조직은 다국적 기업인데 핵심 기능만 조직 자체에서 보유하고 기타 기능은 다른 조직과 컨트랙팅 아웃을 하겠는데,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는데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루슬리 커플드하다고 그랬잖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나왔죠.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약화시킨다는, 왜? 느슨한 연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응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거죠. 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슬림화라든가 자율성,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이런 것들,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자, 요거 작년 7급에 나온 건데 9급에 나왔네요.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B와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은 게 과소보상이죠. 불공정할 때 어떻게?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불공정할 때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이론이 뭐예요? 애덤스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 이론이죠. 이때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작년에 7급 기출문제였거든요. 거의 이제 유사한데 답만 약간 다른데, 첫 번째는 10시간 것을 20시간으로 일하니까 투입을 늘리거나, 투입을 늘리면 산출이 변화가 되겠죠. 첫 번째는 투입이나 산출의 변화, 두 번째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지각을 바꾸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거라고 내 생각을 바꿔도 돼요. 이게 두 번째 지각의 변경이죠. 첫 번째는 투입이나 산출의 변화고, 세 번째는 조직을 바꾸는 거야. 더 많이 받는 조직으로 이직이나 전직을 하는 게 조직의 변경. 마지막 하나가 뭐죠? 자, 나하고
이게 나고 나의 비교 대상이 준거이네요. 자, 오늘 하루 일해서 나는 10만 원을 받았는데 준거인은 2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일했는데 내가 10만 원 받으니까 불공정하니까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 하나는 준거인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 사람을. 10만 원짜리로. 이것도 가능하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경험과 연륜이 많은데 나와 경험과 연륜이 비슷한 10만 원 받는 준거인으로 변경하면 동등해지잖아요. 그래서 4번은 준거인의 변경이 원래 애덤스의 행동 전략이에요. 행동 전략이 4가지에 첫 번째는 투입과 산출의 변화,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거야. 나의 생각을. 지각의 변경. 세 번째는 조직 자체를 바꾸든가 이직이나 전직. 마지막에는 준거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4번처럼 구성원 B의 투입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보상의 재산정이 아니라 준거인의 변경입니다. 정답은 4번. 자, 16번. 배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치 전환은 수평적인 직위 이동을 말해요. 배치 전환 자체가 수직적 직위 이동이 아니라 수평적 직위 이동. 조직에서 수평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인데 이러한 배치 전환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전보, 두 번째가 전직, 세 번째가 파견 근무를 보내거나 네 번째가 전입, 전출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보는 동일 직급, 동일 직렬로 이동하는 거고 전직은 직렬은 같은데 직급은 같은데 직렬을 바꾸는 거죠. 직급과 직렬이 있다면 전보는 동일 직급 일반 행정 7급 행정직 7급에서 행정직 7급으로 바꾸는 거니까 직급과 직렬이 동일해요. 근데 전직은 세무직 7급에서 행정직 7급으로 바뀌는 거니까 직렬이 다르죠. 이때는 뭘 봐야 되느냐? 시험을 봐야 돼요. 직렬이 다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동일 직급 상위 직렬로 이동하는 게 전직이에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파견 근무나 또는 전입은 소속 기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막을 수 있죠. 자리를 자꾸 이동하니까. 직무의 부적용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맞지 않는 직무를 다른 직무로 바꿔주는 거죠. 세 번째,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순환 근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보 전직을 하면 전문성이나 능률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치 전환의 문제점이야. 특히 전문성이 약화됩니다. 4번, 정당한 징계 절차 이해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죠. 한직으로 배치를 시키는 거야. 일종의 징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7번 딱 하나 나온 재무행정론 문제예요. 자, 예산유형의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 문제 잘 보시고, 자, 기억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니까 맞죠. 2019년 12월 31일 자정까지.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하는 예산 맞죠? 본예산. 보통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12월 2일 날 예산이 의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의결되지 않으면
회계연도 말일까지 여야 간의 합의하에 그죠? 의결하도록 하고 있죠. 국회법이나 국회 선진화법의 규정에 의하면. 맞죠?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원칙이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죠. 회계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결산은 별도가 아니라 통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예산이 470조인데 지금 정부가 추경을 10조를 편성하려고 해요. 그럼 내년도 결산에 480조지 별도로 이루어져요? 통합해서 이루어지죠, 결산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잠정 예산 제도를 시행한 적은 없고 이건 외국의 불성립 예산이죠.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그래서 요거 틀렸고 디귿과 리을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죠. 소거하면 더 빨라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니은, 틀린 거는 디귿, 리을. 정답은 1번. 자, 18번. 요거 나왔죠? 계급제, 직위분리제. 자, 계급제는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실적주의는 직위분리제와 연결이 되죠. 1880년대의 산물이고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리제를 성립시켰고 계급제를 쇠퇴시켰죠.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법 제5조에 보면은 직위분리제의 구성 요소가 있죠. 위, 급, 열, 군, 직류. 딩동댕 이거는 맞죠. 국가공무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직위분리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종류와 성질,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분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직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나누는 걸 직무 분석이라고 하고요.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나누는 걸 직무 평가라고 하고 직무 평가를 통해서 보수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계급제입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리제는 절대 양립 불가능해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양립 가능한 게 고위공무원단 아니에요. SES. 절대 양립 불가능 이런 말은 행정학적으로 별로 타당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물론 계급제를 기반으로 직위분리제 요소를 가미한 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리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만 맞네요. 2번. 자, 19번.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 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평가자인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줍니다. 예를 들면 뭐 A, B, C, D가 2대 4대 3대 1 A가 20%, B는 40%, C는 30%, D는 10% 이렇게. 이거 뭐예요? 강제 배분이죠.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20%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 딱 10% 이 방법을 통해 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적표가 과도하게 한쪽 등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강제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정한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A, B, C, D가 있으면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대화. 나쁘게 평가해 주는 거는 엄격화.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는 거는 집중화.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2대 4대 3대 1로 강제 배분했었죠. 우리나라가 2012년 이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5급 이하의 근무 성적 평가에서만 머리와 꼬리만 남았다고 그랬죠. 최상 20%와 최하위 10%를 남겨두고 3등급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5급 이하의 근무 성적 평가에서.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강제 배분법. 서열법은 서열을 정하는 거고 중요도에 따라 도표식 평정은 도표를 그려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강제 선택은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20번. 역시 지방행정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지방자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인데 단체자치인지 주민자치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어때요? 전례권이 아니라 고유권설이고요. 주민 고유의 권리니까. 단체자치가 중앙에서 지방에 전례해 준 거니까 전례권설이죠. 바뀌었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그래서 주민 참여를 강조하죠. 주민 참여가 핵심이고 단체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주는 지방 분권의 이념을 강조하죠. 역시 바뀌었고요. 3번에 주민자치는 의결과 집행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기관 통합형. 영미법계가 그렇죠. 그리고 단체자치는 집행기관인 장과 의결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는 기관 분리형이니까 바뀌었죠.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어때요? 프랑스나 독일 등 대부분의 대륙국계 국가도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기관 대립형을 분리형을 버리고 기관 통합형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쨌든 틀렸고 바뀌었죠. 4번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죠. 왜? 모두 주민 고유의 사무라고 그랬죠. 주민사무. 그러니까 자치사무죠. 다른 말로 고유사무라고도 하고. 하지만 단체자치는 자치사무도 있지만 중앙으로부터 받은 위임사무도 있으니까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죠. 딩동댕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체자치니까 구분하죠. 주민 즉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 맞죠. 그리고 우리 이제 PPT 보면 딱 나와 있죠. 주민자치는 사무 구별이 없죠. 왜? 모두 자치사무거든요. 고유사무. 100%. 여기는 구별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럼 어쨌든 지방직 서울시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을 여러분들 바라며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